안녕하세요. 3040 내산 내 집의 여도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3040 청약 매입 기다려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3040의 멘토 우리 이영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네, 박사님. 네. 뭐 지금 전세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2년 재건축 조합원 의무거주 백지화까지 네. 연일조 이제 이슈거리가 또 많은데요. 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3040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오늘 좀 한번 또 조언을 듣기 위해서 좀 모셨습니다. 하반기 주택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아마 사전 청약 계속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금리가 키워드가 될 겁니다. 금리를 미국은 지금 뭐 계속 풀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거가 몇 번 이제 뉘앙스를 줬고 신호를 줬어요. 시그널을. 그래서 그 두 가지. 또 하나는 이제 대출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에 의한 대출 규제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재건축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민주당에서 협박을 했죠. 실거주 하라. 네, 실거주 그래서 2년. 실거주 네.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한 내용들이 아마 키워드로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코로나 상황까지를 이제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당연한 얘기가 되죠.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이 과연 그 호재로 작용을 할지 악재로 작용을 할지는 사실 뭐 가봐야 아는 내용이기는 할 텐데 네. 일단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재건축 조합원 의무거주가 2년 의무거주가 백지화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그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그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굉장히 또 궁금해지거든요. 재건축에 실거주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실거주를 2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재건축 진입하는데 압박이었어요. 특히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압박이었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풀어본다라는 내용으로 하면 세 가지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책적인 신뢰도 문제, 두 번째 방향은 이제 소유자 아니면 이제 살 사람들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세권 임차인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정책에 관한 문제라는 거는 정책은 진행하다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네임덕 현상이 일어난 비슷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지금 이제 전지는 못하죠. 후퇴를 한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시그널, 그러니까 정확한 거가 이제 신호탄이 터진 거고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집값을 안정화라는 단어가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집값을 결국은 상향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었냐라는 거가 이번에 이제 좀 이면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향 안정화라는 얘기는 증세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조세를 갖고 세금을 갖고 증세를 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큰 내용이 나오죠. 네네. 국회한테도 문제가 많이 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증세를 안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보유세를 올려서 지속적인 집값의 상승분에 대한 거를 얻어가는 게 정부의 하나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세금 내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마련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특별한 증세 없이 법을 바꿔야 되니까 증세 없이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정책을 한다라는 거는 정책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법률입니다. 법을 바꾸기가 제일 어렵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법은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거가 이번에 이제 얘기하면 법률로 한번 박아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재건축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이 법률로 박히면 이건 다음에 어떤 거를 액션을 취할 때 정부가 액션을 취하거나 재건축이 하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 집값을 떠받쳐줄 어떤 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얘기하면 그 법률까지 박아놓는다라는 게 너무 부담된다. 너무너무 부담된다. 박사님, 요즘 같은 경우가 지금 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전세난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 재건축 그 의무거주 백지화가 2년 네. 의무거주 백지화가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에 또 새로운 활로로 또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강도가 굉장히 미미할 거다라는 거죠. 미미할 거다. 전세난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가 전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가 전세가 있죠. 고가 전세.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 전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크게 나는 국가가 주는 임대주택도 전세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저가 전세라는 거는 빌라를 사신다든가 재건축을 들어간다든가 재개발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관리처분 받기 이전까지 2주 전까지 거기 전세값이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세가 저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강남 지역에 있어도 저가 전세가 상당히 나오죠.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이 들어가 버리면 재건축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집안 보수를 안 할 거니까 그거를 조건으로 들고 들어가죠. 그럼 저가 전세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저가 전세는 해당되는데 고가 전세는 도리어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되죠.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고가 전세는 거기에 집을 살렸던 내 실거주 하려고 했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는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거든. 어차피 돈도 있고. 그러면 뭐를 옮기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옮기죠. 좋은 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사거나 아니면은 뭐 전세를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고가 전세 값은 계속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전세 시장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 저가 전세와 고가 전세. 그러니까 전세는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말하는 거는 거의 중가 이상을 얘기해서 전세난이 됐다라고 얘기를 구분져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세난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이제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그 재건축 매입이 네.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활기를 또 띠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또 들어오면서 그 집값을 또 상승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이미 진입하신 분들은 불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정부가 정책을 내든 뭐 하든 너는 가라, 나는 기다리면 된다, 이런 거죠. 화무 11원이라고 정권이 있어봐야 4년이나 뭐 5년이니까 뭐 그 기다리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시는 거고, 진입하시려는 분이나 아니면 새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이제 그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자꾸 진입을 계속 시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그분들에 대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게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죠? 10년, 20년 열심히 일한 당신보다 1, 2년 투자 잘한 당신이 네. 훨씬 더 많은 거를 수익을 창출하고 이번에 뭐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대적 혜택이라는 거, 재테크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정부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런 것과 이제 혜택이 나오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걸로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신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023년부터는 연간 그 50만 호씩 공급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아질 거라서 집값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3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조금 예측을 하자면 어떨까요? 글쎄, 그 양반이 얘기한 거 50만 호가 뭐를 포함해서 50만 호라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글쎄, 서울 수도권에 50만 호, 뭐 10만 호 정도만 들어와도 아마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이 얘기하는 50만 호의 근거가 뭔지, 뭐 우리가 얘기하면 다세대 주택하고 원룸까지를 포함한 건지, 그리고 2023년이라고 공급을 얘기했는데 공급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말을 돌려서 보면 사전 청약도 공급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실입주를 공급이라고 보는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2023년 지금 집 그럼 입주 물량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2년 뒤인데 있어야 돼. 없어요, 물량이.
재건축 물량, 재개발 물량 뭐 얼마나 돼?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지금 사전 청약해서 5년 뒤 입주해요. 그런데 무슨 2023년이야. 그것도 안 되고 2025년 가야 이제 실입주가 조금씩 시작되는 거고 그때 가야 공급이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일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2023년부터 연간 50만 호 공급을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어쨌든 그 당해 지역에 또 두는 특혜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3기 신도시 주변에 전세값이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자, 지금 사전 청약을 했어요. 7월 말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몇천 호, 4천 호 정도, 4,500호 정도 공급하는데 한 20만 명 이상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전 청약이 정부가 얘기하는, 꿈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 같다 하고 갔는데, 일반 학생이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고,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하반기가 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겠죠. 아까 중간에 집을 살려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나 3040 세대 분들이 여태까지 미뤄왔던 거, 긴가민가 했던 분들, 언젠가는 폭락할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제 매수로 돌아서겠죠. 매수로 돌아선다라는 거가 되면 하반기에는 상승장으로 연결되는 이게 사전청약 제도가 지금 실망을 안겨줘서 희망 고문에서 일찌감치 이제 탈퇴를 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점수가 안 되는 분, 청약 점수가 안 되는 분, 살 수 있는데 또 젊은 사람인데 양쪽 부부가 다 뭐가 되냐면 소득이 초과해서 안 되는 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집을 매수하려고 들겠죠. 이거 끝이 아니겠구나.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리한 게 재개발과 재건축. 특히 지금 서울 수도권 쪽에 재건축 쪽의 가격이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이슈로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으로 인한 그 어떤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집값 안정에 어떤 역할을 미칠 거냐. 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는데 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IMF나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돼서 못한 게 아니고 다른 가계나 다른 외적 요인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금리가 인상됐다고 쭉 보시면 부동산의 이제 뭐 상승기 하락기를 보시면 금리하고 부동산하고의 연관관계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청약을 하고 대출을 받는 일가구 1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진입하려는 분들한테는 이게 난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월급에서 원리금 균등 상한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미 가져 있거나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금리가 무슨 영향이 있어요? 갭 투자한 사람들한테 금리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제 전세금으로 산 건데 뭐 네. 금리 무슨 영향을 받? 그 사람들이 대출도 안 해줬어. 이미 대출한 거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금리 인상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결국 무주택자만 죽어나는 꼴이 되겠네요. 이렇게 무주택자나 아니면 집을 한 채를 갖고서 그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금리 인상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을 지켜봤을 때 결국은 무주택자만 더 집 사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어떤 또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시대적으로 언제나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무주택자 분들이 용기를 내서 빨리 투자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전문가한테도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해요. 언제 사야 내 집 마련이 언제 사야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아무리 떨어질 때든 아무리 올라갈 때든 내 집 마련은 바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내 집 마련을 미루시면 안 돼요. 아무리 떨어졌던 내가 지금 최고 고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런 거를 접어놓고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잠깐의 흔들림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견뎌낼 수 있고 집을 사시고 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영향에 따라서 집값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 집을 이제 보유세가 올라든가 종부세가 올라간다든가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주택자 투자자들한테의 문제가 되지 일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1가구 1주택이나 1가구 2주택 갖고 계신 분들 징검다리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거죠. 기다리지 말라. 그럼 마지막 결정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네.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청약을 기다려야 할까요?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낫다. 물론 이제 청약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기다리셔야죠. 물론 청약 점수가 되시는 분은 기다리는데 청약 점수가 보통 이제 나오면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40점대 후반이 아마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최소한 뭐 특공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일단 청약 점수가 40점대 후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3040에서 40점대 후반 50대 초반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30점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뭐 이러는데 희망 고문 고문 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된다라면 빨리 턴을 해서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박사님 말씀은 이런 부분도 또 있겠네요. 이게 기다려서 될 것 같으면 기다려서 하는 게 좋은데 네. 만약에 기다려서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오늘 사는 게 맞지. 그렇죠. 기다렸다가 더 오른 시점에서 사는 거는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결과적으로 우상향이거든요. 우상향. 기다려봐야 우상향 오른 가격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토지값 안 떨어지죠. 건축비 안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박사님, 지금 보니까, 그럼 결국은 한 푼이라도 좀 더 싼 지금 이 시기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알아보던 와중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집값의 추세를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경기도 외곽 지역에는, 지금 시기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어디에 어떻게 좀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가장 아직까지는 좀 희망이 있다는 게 제일 먼저가 이제 김포죠. 김포가 GTX D 노선을 하다가 실망 매물이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래서 김포 쪽을 여러분들이 김포 한강 신도시 쪽을 보시는 게 의외로 이제 좀 저렴하게 네네.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인천입니다. 인천 이제 B 노선 발표되고 뭐 하고 하면 인천이 지금 많이 바뀔 겁니다. 바뀔 거고 또 세 번째가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가는 수원 쪽 재건축이나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쪽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지역들이 유리합니다.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새 집들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이나 네네. 뭐 이런 쪽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이 수원 쪽은 재건축이 좀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달라질 수가 그럼 있죠. 그 일전에 말씀하셨던 그 안산이나 의정부 쪽은 어떻습니까? 안산하고 의정부 쪽은 많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많이 상승을 해서 의정부 쪽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서울 접근성이나 이런 거가 GTX가 놓여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가깝긴 하지만 생활 기반이나 이런 게 북부 쪽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서 상승 여력이 좀 약하고 어쨌든 의정부 쪽도 아직도 뭐 좀 괜찮지만 김포나 지금 인천이나 네네. 수원에 비하면 투자 수익과 그다음에 미래성에서는 아직은 좀 이제 밀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도 네. 이미 꽤 오르지 않았나요? 그 실망 매물이 나오죠. 네네네. 그러니까 실망 매물을 잘 잡아라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재건축에 대한 물량, 인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물량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뭐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전에 말씀하셨던 안산주공 7단지 뭐 이런 쪽도 지금 좀 많이 올랐나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상당히 많이 올랐고 재건축 가능한 단지나 이런 거를 이제 안산주공이나 이런 데는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거보다 이제 수원 쪽이 재건축을 들어가려면 좀 더 유리하고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3040 청약 매입 기다려야 하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요. 어느 쪽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셔서 현명한 내 집 마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